엄마, 지금 당장 은행 가세요. 안 그러면 저 잡혀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비명처럼 떨렸습니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경찰서에 붙잡혀 있다며 30분 안에 합의금을 보내라고 했어요. 저는 슬리퍼만 신고 뛰어나와 은행 문을 밀어젖혔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표조차 못 뽑았어요. 그때 한 직원이 제 손을 막아 세웠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이스 피싱입니다.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제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더 큰 덫으로 끌고 들어가는 시작이었다는 걸요.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좋은 일과 행운이 깃드실 겁니다. 저는 김순자, 올해 67이에요. 남편과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아들 하나 잘 키웠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감사한 삶이었어요. 은퇴 후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고 적금과 예금으로 노후를 준비했어요. 많진 않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35, 며느리 지혜는 33, 손녀 서윤이는 이제 4살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보물이죠. 며느리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가끔 서먹할 때도 있었지만 그게 어느 시댁이 안 그렇겠어요. 남편과 저는 저녁을 먹으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참 복 받았어. 그러게. 아들도 잘 컸고, 며느리도 착하고, 손녀도 건강하고, 이제 편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은 평온한 하루가 올 거라 믿으며. 그러나 그 다음 날 그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남편은 동네 친구들과 바둑을 두러 나갔고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교통사고 났어요. 30분 안에 합의금 주지 않으면 구속된대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아들의 목소리 같았어요. 전화기에서 거칠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말해. 돈 안 보내면 넌 끝이야.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30분 안에 보내야 한다는 말은 저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고 엄마, 나 좀 살려줘. 그 한마디는 머릿속 저의 모든 판단을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은행으로 뛰어갔습니다. 한 손에는 통장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엔 계좌번호를 적은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들고서 3천만 원, 3천만 원 이체해야 해요. 창구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30분 안에 보내야 한다고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계좌번호가 적힌 구겨진 종이를 보더니 동료 직원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잠깐만요. 앉을 시간 없어요. 이미 10분은 지났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아들이 위험한데 뭐가 중요해요? 그때 과장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점장입니다. 저쪽으로 가시죠. 상담실로 안내됐습니다. 벽시계가 보였어요. 2시 22분. 벌써 20분이 지났어요. 어머님, 아드님한테 직접 전화 한번 해보세요.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요. 그래도 확인 한 번만 해보세요. 제발요. 지점장의 눈빛이 절박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제발 받아라, 민수야.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이거 보이스피싱입니다.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정말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대상으로. 10분도 안 되어 도착한 경찰은 안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은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비슷한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세요. 운이 좋았다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정말로 운이 좋았던 걸까요? 이게 운이 좋은 거라면 운이 나쁜 날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생각이 등골을 차갑게 훑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응, 은행 좀.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창피함과 안도감 사이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민수 가족이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위험하대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응, 알아. 조심하고 있어. 저는 며칠 전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베란다 쪽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한 대로 할게요. 제발, 제발. 가족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커서 반쯤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저 얘가 누구랑 통화하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 며느리의 톤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했고 떨렸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일찍 돌아갔어요. 평소보다 훨씬 서둘러서요.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 뒤로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불안해 보였어요. 전화가 오면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은행 문자 많이 와요? 응? 왜? 아니에요. 그냥 보이스피싱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날 밤 제 핸드폰에 이상한 알림이 왔어요. 타 기기에서 로그인 시도. 누군가 제 계정에 접속하려 한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절박했던 전화 목소리와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로그인 시도, 머릿속에서 계속 섞이듯 반복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사님, 저 조금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형사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챈 듯 낮게 물었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내일 만나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미웠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며느리의 통화 소리를 들었어요. 돈, 아직 못 구했어요. 시부모님 거는 좀 더 확인해야 해요. 저는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시부모님 건? 우리 돈을 말하는 건가?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 형사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였어요. 순자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받은 것,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 제 핸드폰 로그인 시도, 시부모님 거는 좀 더 확인해야 해요라는 말까지. 박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순자야, 이거 심각한데? 그러니까요. 며느리가 정말 우릴 노리는 걸까요? 박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 은행 가서 계좌 접속 기록 확인해봐. 네, 알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최근 접속 기록을 요청했어요. 어머님, 여기 보세요. 어머님 계좌에 이상한 접근 시도가 있었네요. 언제요? 사흘 전이요. 그런데 이게 해외 서버를 통한 원격 접속이에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어머님 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한 거예요. 다행히 보안 시스템이 막았지만요. 그럼 제 돈은 안전한 거죠? 네, 지금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비밀번호 바꾸시고 이중 인증 설정하세요. 은행에서 해외 서버 접속 시도라는 말을 들은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지혜가 우리 계좌를 건드리려 한 걸까? 그날 저녁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렀습니다. 저는 말하려다 멈췄어요. 아들까지 흔들어 놓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깊을수록 생각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자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혜가 그럴 리 없어. 그 말에 제 감정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많을 수가 없잖아. 왜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아? 부부싸움은 순식간에 번졌고 결국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서윤이를 맡기고 급히 나간 뒤 소파에 놓인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의 망설임.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가방 안에서 나온 메모들, 낯선 계좌번호들, 금액들,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종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역시 나였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숨을 고르며 들어왔어요. 가방부터 확인하는 그 눈빛은 분명 뭔가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지혜야. 제가 부르자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너 뭔가 숨기지?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 어머니, 그건 우리 계좌가 왜 내 가방에 있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혜는 울먹이며 서윤이를 안았습니다. 오해예요. 진짜예요. 저는 오해? 이제 그만해. 다 봤어. 목소리가 제 의지보다 훨씬 크게 터졌고 서윤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설명드릴게요. 제발 나가. 당장.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서윤이를 안고 울면서 문을 나섰고 서윤이의 울음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문이 닫힌 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혜가 울면서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조심스레 사실을 말했습니다. 지혜가 우리 돈을 노리고 있어. 짧은 침묵.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아들의 날선 목소리.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이 나와 묻기만 했습니다. 민수가 뭐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 밤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박 형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순자야, 지금 바로 봐야 해. 이거 사건일 수 있어. 1시간 뒤 카페에서 박 형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순자야, 내가 후배들한테 알아봤어.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들 수법 말이야. 네. 가족 여러 명을 동시에 타겟으로 잡는 경우가 있대. 한 명은 납치형, 한 명은 협박형으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한테 온 전화도 보이스피싱이고 혹시 며느리한테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며느리도 피해자일 수 있어. 협박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저는 어제 며느리를 내쫓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눈물이었어요. 서윤이의 울음소리였어요. 형사님, 그럼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시장 상인이었어요. 여보세요? 순자 씨 맞으세요? 며느리분이 큰일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장 할매 국밥집으로 오세요. 뭐라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 형사가 물었어요. 무슨 전화야? 며느리가 큰일 났대요. 순자야, 진정해. 이것도 사기일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제 며느리를 내쫓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며느리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제발, 오해해요. 라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사님, 같이 가요. 제발. 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며느리도 피해자였던 걸까? 골목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낯선 남자 2명이 며느리를 벽에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남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시간은 이미 다 됐어. 시부모 통장에서 돈 빼오랬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계좌번호를 적었던 이유였어요. 시부모님 거는 좀 더 확인해야 해요라고 말했던 이유였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돈을 훔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이 나쁜 놈들이 시킨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피해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협박했습니다. 다음엔 남편 회사로 바로 연락할 거야. 그럼 내 남편 인생 끝이야. 며느리가 더 낮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발, 애만 건드리지 마세요. 서윤이만은.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손녀를 지키려고 혼자 싸우고 있었어요. 가족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아들 인생 망치지 않으려고, 혼자서 모든 걸 견디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며느리를 의심했어요. 나쁜 며느리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내쫓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기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놀라 뒤돌아봤어요. 박 형사도 뛰어나왔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남자들은 순간 당황하더니 도망쳤어요. 박 형사가 뒤를 쫓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야, 지혜야. 미안한 건 나야.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 계좌번호. 그 사람들이 알려준 거예요. 돈 빼오라고. 저는 어제 며느리 가방에서 본 메모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우리 돈을 노린 게 아니었어요. 협박범들이 시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못했어요. 어떻게 어머니 돈을 훔쳐요? 지혜야, 괜찮아. 다 괜찮아. 저는 며느리를 더 꼭 안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며느리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 어제 말씀하신 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며느리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박 형사가 돌아왔습니다. 남자들은 놓쳤지만 얼굴은 확인했다고 했어요. CCTV도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분,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야 해요. 네, 알겠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어요. 지혜야, 이제 혼자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할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 같은 조직에 속았다는 것을요. 저는 납치형 보이스피싱에 당했습니다. 며느리는 협박형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며느리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을 반드시 잡아내겠다고요.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싸울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를 집으로 데려온 뒤 거실은 숨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았지만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어요. 얼굴은 사색이었습니다. 지혜야,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남편 영수 씨의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었어요. 지혜는 한참을 울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 2달 전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순간 공기가 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윤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범죄에 가담된 상태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과 통화한 것만으로도 이미 연루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 회사에도 알리겠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을 망하게 만들 거라고도 했어요. 지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떨며 숨을 길게 가다듬었어요. 주민등록번호, 남편 직장, 집 주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윤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이름까지요. 아무한테도 알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바로 움직이겠다고 해서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품었던 의심들이 한순간에 부끄러움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통장을 노린 것도 내가 아니라. 저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아버님 돈 건드린 적 없어요. 그냥 시간을 좀 벌어보려고. 지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간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이스피싱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협박, 계좌 탈취 그리고 이 가족 전체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표적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박 형사는 노트를 펼쳐 정리된 몇 가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며느리분 전화 기록, 시어머니 계좌 로그인 시도, 그리고 시부모님을 언급하며 요구한 협박 대사, 전부 같은 조직의 패턴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리는 얼음물에 잠긴 것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들이 다시 요구해 오면 또다시 아들 혹은 손녀를 미끼로 삼는다면 그때였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경찰에 신고하면 서윤이한테 해코지할까봐 겁났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두려움과 싸우며 버티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사님, 그냥 참을 수는 없어요. 우리 가족 건드린 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부드럽던 남편의 얼굴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맞아. 우리 가족이잖아.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때 형사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침 잘 됐어요. 시장 골목에서 며느리 분 협박한 인물들 CCTV에 잡혔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잡으려면 미끼가 필요합니다. 저는 형사의 말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미끼로 쓰세요. 지혜가 눈을 크게 뜨며 울먹였어요. 어머니, 안 돼요. 괜찮아. 나 이제 안 속아.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잖아. 그 말은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가족. 그 가족을 건드린 자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줘야 했습니다. 형사는 작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다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 그 순간을 잡아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꼭 예고한 것처럼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익숙한 비열한 목소리였습니다. 시부모 계좌, 오늘 안에 못 빼오면 애부터 찾으러 간다. 지혜가 겁에 질려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당해왔던 공포를 끝내기 위해, 우리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그들을 향해, 그리고 진실을 뒤흔들 결정적인 서류 하나가 형사 손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의 계좌, 아들의 계좌, 우리 계좌 전부 같은 범인의 목록에 있었다는 증거. 그 서류는 모든 걸 뒤집을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작전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우리 집 거실 한쪽엔 작은 녹음 장치와 경찰의 추적 장비가 설치됐고, 며느리의 휴대폰은 일시적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조치됐어요. 지혜 씨, 오늘 연락 오면 약속 장소에서 돈을 건네는 척만 하세요. 박 형사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침착했습니다. 뒤는 우리가 맡겠습니다. 며느리는 겁에 질렸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 할게요. 더 이상 혼자 울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며느리를 의심했었다니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오후 3시 드디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시장 뒤 공터로 와. 늦으면 애는 우리 손에 있게 될 거야. 며느리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이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저와 남편 형사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터에는 그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골목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들. 비열하고 탐욕스럽고 사람 인생을 장난처럼 여기던 얼굴들. 돈 가져왔지? 남자 하나가 며느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경찰 추적 장치에 잡혔고 잠복하던 형사들이 순식간에 나타났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 남자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모든 방향이 막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달려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지혜야, 끝났어. 이제 끝이야. 남자들이 수갑에 채워 끌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시킨 대로 한 것뿐이야. 뒤에 더 큰 애들이. 하지만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놈들은 이제 끝이다. 피해자들 다 찾아낼 거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또 한 번의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형사의 후배가 도착해 말했습니다. 박 형사님, 추가 자료 나왔습니다. 이 협박 조직 피해자 계좌 정보를 모두 한 군데에서 받았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그리고 후배가 보여준 문서 하나에 우리는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다니는 회사, 인사부 내부에서 직원 가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보고서였습니다. 민수, 저는 식탁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들마저 표적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등을 다독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경찰이 다 막았어요. 민수 씨도 안전해요. 도망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싸워 이겼습니다. 며칠 후 협박범들은 모두 구속됐고 조직의 윗선도 잡혔습니다. 민수 회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경로가 밝혀져 대대적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제야 우리 가족은 그동안 짓눌러왔던 공포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했어요.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혜야. 너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둘의 눈물이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가족. 저는 그 말과 함께 오래도록 움츠렸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랜 공포가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 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전보다 더 솔직하게 우리에게 마음을 열었고 남편은 늘 그렇듯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위기 앞에서 무너질 뻔했지만 결국 서로를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삶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는지,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창문을 여니 늦은 오후의 햇살이 부엌 바닥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다시 평온한 내일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엔 더 큰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